65, 대성그룹 회장 강민호. 모든 걸 가졌다고 믿었지만 새벽마다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아내 서윤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친정까지 담보로 잡아가며 남편을 성공시킨 여자. 하지만 성공과 함께 가장 먼저 버려진 사람. 그리고 10년 후 새벽 4시 30분, 회장은 자신의 회사 로비에서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가 외면해온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회장을 무너뜨린 한마디의 정체는 끝까지 보면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강민호, 올해 65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대성그룹 회장이라 부르고 제 이름 썩자면 웬만한 업계에서는 다 알아주죠. 30년 넘게 건설업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그만큼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보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곤 하죠. 의사는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라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만 과거가 떠오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이 제 첫 번째 아내였던 서윤이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31살 때였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은 건설 하청업체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시절이었죠. 윤희는 그때 28이었고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참 선했어요. 화려하거나 튀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말투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죠. 우리는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윤희 아버지께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 자금을 많이 보태주셨어요. 작은 빌라 하나 장만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윤희에게 약속했죠. 당신 고생시키지 않을게. 내가 꼭 성공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고 월급이 밀려 집세를 못 낼 뻔한 적도 있었죠. 윤희는 그런 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정에서 돈을 빌려와 생활비를 보태주고 밤늦게 들어오는 저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려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건강 문제로 사업을 접게 되면서 그분이 저에게 회사를 넘기겠다고 하신 겁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죠. 인수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게 제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이 기회야. 이걸 놓치면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야 해. 근데 돈이 문제야. 윤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친정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윤희 친정에서 거금을 빌려주셨고 심지어 장인어른께서는 당신 인쇄소 건물까지 담보로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또 한 번 약속했죠.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제가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운 좋게도 잘 풀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하청 공사만 받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더니 몇 년 후에는 중견기업 반열에 올랐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빌라에서 아파트로, 아파트에서 강남의 대형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치를 부리거나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검소하게 살면서 제 뒷바라지에만 집중했죠. 회사 일로 밤늦게 들어오면 어김없이 깨어서 기다렸고,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면 제 양복부터 구두까지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골프 접대를 하고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주변에 화려한 여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윤희를 보면 왠지 모르게 답답했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의 수수한 화장이었고 대화 주제도 집안일이나 아이들 학교 이야기뿐이었죠. 제가 회사에서 겪는 치열한 경쟁이나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윤희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골프나 모임 핑계로 집을 비웠죠. 윤희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조차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에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지연 당시 29살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우리 회사에 로비 디자인 제안을 하러 온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는데 첫눈에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당당한 말투, 반짝이는 눈빛 모든 게 신선하고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55이었습니다. 윤희와 결혼한 지 24년째였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았고 세상이 새롭게 보였거든요.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식사 정도였지만 점점 깊어졌고 어느새 저는 지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되었죠. 지연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행복을 찾으세요. 그 말이 제게는 정당화의 명분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나만 참고 살아야 해? 결국 저는 윤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을 윤희에게 꺼냈을 때 저는 차가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업 계약을 파기하듯 감정 없이 담담하게 말했죠. 하지만 윤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뭐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 윤희에게 저는 준비해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소? 당신도 알잖소. 요즘 우리 사이가 어떤지.
더 이상 의미 없이 함께 사는 건 서로에게 불행이요. 당신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윤희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인정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윤희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알았어요. 이혼해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윤희가 조건을 내건다는 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말해보시오. 우리 아이들 딸 수진이랑 아들 준석이는 제가 키울게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해주세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조용히 이혼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법대로 한다고요? 제가 30년 넘게 피땀 흘려 일군 이 재산을 반으로 나눠준다는 겁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 했어요. 회사 자산은 법인 명의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부동산도 대부분 회사 명의로 돌려놨죠. 심지어 윤희 친정에서 빌려준 돈도 이미 다 갚았다며 증빙 서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윤희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제 쪽 변호사가 훨씬 유능했어요. 돈을 많이 주고 고용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으니까요. 몇 달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윤희가 받은 건 강남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제 전체 재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윤희는 법정에서 나오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윤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웃었습니다. 후회? 오히려 속 시원한데 무슨 후회를 한다는 건지. 이혼 후 저는 곧바로 지연과 재혼했습니다.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한 달 동안 다녀왔죠. 지연은 모든 게 마음에 든다며 행복해했고 저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이들, 그때 30이었던 딸 수진이와 28이었던 아들 준석이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재혼식에 오지도 않았고 그 이후로 연락도 끊어버렸죠. 한두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냉랭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희한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준석이의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젊은 아내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재혼한 지 1년 후 지연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아버지가 된다니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곧 기뻤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아이가 생긴 후로 저에게 점점 무관심해졌고 제 돈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해외여행 요구는 끝이 없었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이게 젊은 아내를 얻은 대가라고 생각하며 지연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하지만 지연의 태도는 갈수록 차갑고 무례해졌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피곤해하면 또 투정이세요?
라며 비아냥댔고 제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나이 드신 거 티내지 마세요라고 말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5이 되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당뇨병에 고혈압, 심장도 좋지 않아서 약을 매일 챙겨 먹어야 했죠. 회사 경영도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따라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저는 가슴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아파서 지연을 깨우려 했지만 지연은 귀찮다는 듯 돌아 누웠어요. 병원 혼자 가세요. 저 피곤해요. 저는 혼자 운전해서 응급실로 갔고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지연은 여전히 쇼핑과 모임에만 바빴고 10살짜리 아들 민준이는 저를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윤희 생각이 났습니다. 윤희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밤새 간호하면서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제 손을 꼭 잡아줬겠죠.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윤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사진, 회사 창립 기념일에 함께 찍은 사진들. 사진 속 윤희는 항상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 표정도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죠. 윤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이 끊긴 상태라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월요일 새벽 저는 또다시 불면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운전을 하며 정처 없이 거리를 달렸죠. 그렇게 시내를 한 바퀴 돌다가 우연히 제 회사 본사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새벽 청소 시간이구나 하고 무심코 생각하며 지나치려는데 로비 유리문 너머로 청소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는 여자 그 뒷모습이 왠지 낯익어서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건물 쪽으로 걸어갔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로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윤희였습니다. 윤희?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윤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얼굴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곱고 환했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새어 있었어요.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죠. 63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70이 넘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 윤희는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보도 아니고 민호 씨도 아니고 회장님이라고. 그 호칭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보시다시피 청소 일하고 있어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이 건물 청소하는 게 제 일이에요. 말도 안 돼. 당신한테 집을 줬잖소. 강남집. 그 집 팔면 여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인데 왜 이런 고생을. 윤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집이요?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팔았어요. 뭐, 왜? 수진이가 우리 딸이 백혈병에 걸렸거든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이혼하고 반년 후에 진단받았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죠. 치료비가 엄청났어요. 항암 치료, 골수이식 보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았고 그 집을 팔아서 치료비로 다 썼어요.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내가 아버지인데 딸이 그렇게 아픈데 왜 말을 안 해?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했어요. 수진이 수술 전날 회장님 회사로 전화했었죠. 비서실에서 봤더니 회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라며 급한 용무가 아니면 나중에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한테 우리는 이미 남이구나. 그게 언제였소? 한 10년 전쯤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네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10년 전 그때 저는 지연과 신혼여행을 갔었죠. 유럽을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며 즐기고 있었을 때 제 딸은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는 지금은 윤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아있어요. 골수이식도 성공했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작년에 손주도 낳았죠. 손주라고? 내가 할아버지가 됐다고? 회장님 손주는 아니에요. 수진이는 호적에서 회장님을 뺐거든요. 제 혼자 딸로만 올려놨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딸이, 제 친딸이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으니까요. 준석이는? 준석이도 잘 살아요. 결혼은 안 했지만 작은 IT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 애도 회장님 얘기만 나오면 이를 갈아요. 아버지 덕분에 엄마가 고생한다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으니까요. 집을 팔고 나서는 어떻게 살았소?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원룸에서 살았어요. 수진이 치료하면서 병원비 내느라 저축한 돈도 다 떨어지고 결국 일을 시작했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마트에서 계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다가 5년 전부터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월급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친정은? 친정에서 도와주지 않았소?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회장님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죠. 제 생각엔 아버지가 받은 충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도와줬던 사위가 딸을 버렸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를 원망했어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친정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몰랐고 윤희가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왜 그때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않았소? 제발 도와달라고 딸이 죽어간다고 말했으면.
말했잖아요, 회장님. 윤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연락했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설령 받으셨다 해도 도와주셨을까요? 그땐 새 부인이랑 신혼여행 가느라 바쁘셨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희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때 연락을 받았다 해도 저는 아마 귀찮아했을 겁니다. 과거의 짐을 다시 떠안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건강은 괜찮소? 윤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긴요. 허리 디스크에 무릎도 안 좋고 손목 터널증 후군도 있어요. 매일 소염진통제 먹으면서 일하고 있죠. 의사는 이런 일 그만두고 쉬라는데 쉬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아직 국민연금 탈 나이도 안 됐고 왜 이렇게 된 거요? 당신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윤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쁜 사람을 사랑한 게 죄였죠.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끝까지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은 게 제 잘못이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회장님.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와서 동정이나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각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윤희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일해야 해요. 시간 내에 청소 못 끝내면 감독한테 혼나거든요. 윤희, 회장님 부탁이에요. 다시는 저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서로한테 좋을 게 없어요. 윤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지나쳐 복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부정한 등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죠. 저는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어요. 윤희의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등, 그리고 10년 전 강남 집에서 우아하게 웃고 있던 윤희의 모습. 제가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그녀의 인생을 망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윤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들도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모두 제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은 겁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5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사업이 망할 뻔했을 때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저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 밖으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차 안에서 혼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들 민준이는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아빠 어디 갔다 와? 하고 무심하게 묻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아빠로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빠로 생각할까요? 제가 죽으면 이 아이도 수진이와 준석이처럼 저를 원망하게 될까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윤희와 함께했던 시절의 사진들, 수진이와 준석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윤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윤희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지 않았다면, 윤희가 밤낮으로 저를 뒷바라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더 젊고 예쁜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쓰레기처럼 버렸죠.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 제가 치러야 할 차례였습니다. 윤희를 만난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윤희의 주름진 얼굴과 구부정한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저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우리 회사 건물 청소하는 사람들 명단 좀 가져와요. 특히 새벽조에 근무하는 사람들. 명단을 받아보니 거기 윤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윤희 63세. 근무기간 5년. 평가란에는 성실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월급은 최저임금에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회사로 나갔습니다. 물론 윤희를 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윤희는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최대한 저를 피하려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윤희가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이에요. 저 그냥 일하게 내버려 두세요. 회장님이 자꾸 이러시면 저 일 못해요. 다른 청소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미안하오. 그냥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윤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시면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게 제일 큰 도움이에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어요. 청소업체 사장 좀 불러요. 우리 건물 청소 직원들 처우 개선 문제로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청소업체 사장을 만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직원들 임금 20% 인상하시오. 그리고 건강검진이랑 명절 보너스도 지급하고 우리가 용역비를 더 줄 테니까. 아니, 회장님, 갑자기 이게 무슨. 그냥 하시오. 특히 서윤희 씨는 업무 강도를 낮춰주고 건강 상태 수시로 체크해 주시오. 혹시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보고하고. 청소업체 사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수진이와 준석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10년 만에 제 아이들을 만나야 했죠. 비서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지만 직접 전화하는 건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수진아, 준석아, 아버지다. 너희한테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미안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구나.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너희 엄마한테도, 너희한테도,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한 번만 만나주겠니? 아버지가 너희한테 사과하고 싶구나. 편지를 보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왜 갑자기 연락하신 거예요? 준석아, 아버지가 너희 엄마를 봤다.
회사 건물에서 청소하는 모습을. 그래서요? 이제 와서 동정하시려고요? 동정이 아니야. 나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어. 너희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전화 너머로 준석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생각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누나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데 아버지는 젊은 여자랑 해외여행 다니셨잖아요. 엄마는 매일 병원과 일터를 오가며 쓰러질 것 같아도 버텼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아버지를 죽도록 원망했어요. 알아, 다 알아. 아버지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그럼 이제 와서 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준서가,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아버지가 너희한테 해줄 게 있어. 필요 없어요. 아버지 돈도 필요 없고 사과도 듣기 싫어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준석이한테 문자를 보냈고 수진이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수진이는 준석이보다 조금 더 온화했지만 역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수진이가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딱 한 번만 만나드릴게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39이었지만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백혈병과 싸우면서 많이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할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옆에 없었던 것, 엄마를 버린 것, 너희를 버린 것 다 내 잘못이야. 수진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도 살아남았어요. 엄마 덕분에, 준석이 덕분에. 아버지가 없어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알아, 아버지가 있어서 오히려 불행했을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수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가슴 아파해요. 겉으로는 담담한 척하지만 밤에 혼자 우는 거 저 알아요.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 약속한다. 수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이가 집에서 기다리거든요. 수진아, 혹시 아버지가 손주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제 아이한테 외할머니는 있어도 외할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가 진심으로 변하셨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 아이를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 말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수진이와 헤어진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 지연을 불렀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요? 지연은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혼합시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알잖소. 우리 사이가 어떤지. 이미 사랑도 없고 서로한테 아무 의미도 없소. 재산 분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걱정 마시오. 당신한테 충분히 줄 겁니다. 아파트 하나,
그리고 10억. 그 정도면 민준이 키우면서 평생 사는데 문제 없을 거요. 지연은 잠시 계산하듯 눈을 굴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혼해드리죠. 역시 지연에게 저는 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라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저는 변호사를 통해 윤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윤희는 처음엔 만나주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끈질기게 요청하자 결국 만나주었어요. 윤희, 내가 할 말이 있소. 회장님, 전 정말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나 지연이랑 이혼했소. 윤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잘못 살았소. 당신을 버리고 선택한 삶이 전부 거짓이었어. 나는 행복하지 않았소. 그건 회장님 문제예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알아.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갚아야 할 게 있어.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강남 아파트 등기증이요. 당신 명의로 해놨소. 그리고 이건 통장이고 20억 들어있소. 윤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받아요. 저한테 동정하지 마세요. 동정이 아니요. 빚을 갚는 거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 당신 아버지가 날 위해 희생한 것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소. 필요 없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함께 늙어가는 거였어요. 손주 얼굴 함께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였다고요. 윤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울음이 멈췄을 때 윤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큰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애들 곁에서 할머니 노릇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럼 청소 일은 그만두시오. 당신 나이에 그런 고된 일하면 안 돼요. 일을 안 하면 생활비가. 내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겠소. 아니, 이렇게 하자.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 하나 마련해주고 매달 적당한 돈을 보내주겠소. 그 대신 건강 챙기고 수진이 준석이랑 행복하게 지내시오. 윤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받을게요. 하지만 이건 회장님이 저한테 갚는 빚이에요. 은혜가 아니라. 맞소. 빚이요. 내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 그렇게 저는 윤희에게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윤희는 청소 일을 그만뒀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큰 병은 없었지만 만성 통증이 심해서 꾸준히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준석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얼굴에 생기도 돌고 웃기도 많이 웃으셔요. 그래서 제가 연락드렸어요.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그날 저는 준석이를, 수진이를, 그리고 수진이의 딸 지우를 만났습니다. 새 살배기 지우는 제 손을 잡으며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우한테 미안하구나. 진작 왔어야 하는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남은 인생이라도 후회 없이 사시라고. 저는 윤희의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잔인하게 대했는데도 윤희는 여전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저는 이사로만 남았죠. 가끔 윤희와 아이들을 만나고 지우와 함께 놀아주는 게 제 일상입니다. 며칠 전에는 윤희가 저한테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좋은 사람으로 사시면 되잖아요. 윤희 고맙소. 당신이 이렇게라도 날 용서해줘서. 용서는 아직이에요. 윤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미워하면서 사는 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쫓았던 성공, 명예, 젊음 그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것을. 진짜 소중한 건 옆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주던 사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도.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며 살 겁니다. 윤희에게, 수진이에게, 준석이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장인어른께. 어제 윤희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지우가 유치원에서 그림 그려왔는데 할아버지 그렸대요. 다음에 오실 때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변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그게 제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